국민들이 볼 때 정말 뭐 약속도 잘 안 지키고 뭐 일관성도 없고 괜히 큰 소리만 쳤지 뭐 좀 이렇게 그 어떤 자기 이익 앞에서는 금세 정말 그 숨어버리고 이런 거 훤히 다 보고 믿지 못하는데 뭐가 옳다고 국민들께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하면 국민 여러분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도 그게 말이 그 씨가 안 맥히고 요즘 그런 얘기 있죠. 너나 잘하세요. 이분 정말 누가 할 소리를 누가 하는지 모르겠군요. 오늘은 이 적반하장 꼭두각시에 충실한 부역자인 KBS 고대영 사장의 적반하장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양문석 박사님이 황심소 녹음 오는 도중에 검찰 출두 요청 전화를 받으셨거든요. 왜냐? KBS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언론, 검찰, 정치권은 어디까지 마술을 뻗치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문석 박사님의 긴급 상담 방송 두둥 검찰 출두를 앞두고 있는 양 박사님의 심정은 어떠한지 비로소 드디어 황심소에 출연할 자격을 완전하게 취득하는 것인지 두둥 긴급 상담 방송 들어봐 주시죠. 황심소는 역시 상담이죠. 후후. 우병우한테 한마디도 안 하던 KBS가 우병우에 관한 글을 쓰면서 내가 아마 이제 KBS도 우병우를 틀어내는구나 뭐 이제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근데 제가 계속 KBS 앞에서 데모해야 되고 KBS 사장 사퇴 시켜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썼거든. 아 그래요? 예. 찍혔네요. 이 기사구나. 청와대 방송 대변인 KBS가 우병우 자진 사퇴하라는 해설은 예. KBS가 해설했으니 우병우 사퇴하겠네로 읽히는 까닭. 그러니까요. 제가 예. 7월 28일 날에 예. 청와대 방송 대변인 KBS가 우병우 자진 사퇴하라는 해설은 예. KBS가 해설했으니 우병우가 사퇴하겠네로 읽히는 까닭이라는 이제 페이스북에 칼럼을 썼어요. 글을 쓰셨어요? 예. 그동안에 이제 KBS가 우병우 사퇴에 대해서 일절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웬일 KBS가 그 우병우를 자진 사퇴하라고 아침에 그 해설위원이 논평을 냈네.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언론계 사람들이나 정치권의 KBS를 아는 사람들은 KBS가 저런 그 우병우 자진 사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벌써 그걸 이제 공식화 시켰다라는 뜻으로 당연히 해석을 하죠. 그러면 청와대 대변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청와대의 기류를 읽었나? 그렇죠. 그래서 우병우 그러면 사퇴하겠네? 그건 정상적이고 진실한 마음으로 상식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는 자연스러운 사고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이걸 이제 제 페이스북에 길게 썼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KBS가 이걸 네. 명예훼손으로 서부지검 조사카에다가 고소를 한 거예요. 양 박사님을 예. KBS가 예. 명예훼손이라고 예. KBS가 명예를 지킬 명예가 있어요? 제 말이요. 예. 정말 청와대 대변 방송이고 청와대의 전형적인 부역질을 했던 방송국인데 예. 그 당시 제가 썼던 내용의 일부를 보면 네. 공영 방송을 망가뜨리고 네. 국영 방송으로서 청와대 방송 대변인으로 지탄받는 오늘의 KBS 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망가진 것인지 사장, 보도본부장, 보도국장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보도라인들은 내년 대선에서는 얼마나 많은 죄업을 쌓아 한국의 저널리즘을 망가뜨릴 것인지 이제 이렇게 썼어요. 네. 이 과정에서 상당히 참 KBS를 아끼고 우려하는 그런 참 좋은 글을 쓰셨는데 예. KBS가 고마워서 감사장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명예훼손으로 서부지검에 고소를 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야.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네. 이 스튜디오에 들어서기 직전에 모르는 전화번호가 떠서 네. 전화를 받았더니 서부지검 조사관이라 하시면서 네. KBS가 저를 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네. 저도 딱 드는 순간에 KBS가 어떤 명예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게요. 좀 당황스럽겠어요. 아주 당혹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기회가 또 한 번 KBS를 개혁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더 강하게 네. KBS 개혁을 위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느냐라는 게 첫 번째고 두 아니 번째 지금 제정신이세요? 지금 본인이 명예훼손으로 지금 검찰에 풀려가는 상황이 됐는데 KBS를 기억을 하다니 지금 두 번째는 지금 고대영을 비롯한 그 KBS 지금 KBS 사당이 집행부. 고대영이에요. 예. 발언하지 마 이러면서 국회에서 그렇죠. 국회의원들 있는 데서 아주 이렇게 예. 당당하게 예. 야 대한민국 진짜 멋있어요. 야 KBS 사장쯤 되면 국회의원들 우스갯서 옆에 본부장이 뭐 이자니 그게 이정현이 뭐 전화해가지고 한 봐주 있어 뭐 이러면서 했던 그 사건 발언하지 마 딱 그럴 수 이야 권력의 앞제비가 되면 이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앞잡이가 돼서 당당한 모습이 아니고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죠. 배 있는 게 없고 권력 완장 차고 나서 헷가닥 돌았다고 봐야죠. 완장 차면 인간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네. 사실은 그분이 지금 그런 심각한 정신병적인 문제를 지금 앓고 계시는군요. 근데 솔직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금 고대영 같은 경우에는 사장 자리가 그 박근혜 하야는 고대영이 아웃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잠깐. 이정현 의원의 KBS 보도 개입 사건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던 고대영 사장의 국정감사 당시 발언 들어보시죠. KBS 보도본부장은 보도를 책임자는 책임자입니다. 국회의원님께서 기사와 관련해 갖고 직접적으로 나갔냐 안 나갔냐를 국정감사장이지만 보도 책임자한테 직접 물으시는 건 제가 보면 이거는 사실상 언론자의 침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보도본부장한테 직접 보도를 책임지는 보도 책임자한테 그걸 보도 내용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장님 지금 저한테 훈계하시는 거예요? 네? 훈시하시는 거예요? 훈시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저야말로 입장을 표현의 얘기 자유가 드리는 있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저희 하십니까? 입장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도본부장한테 물었어요. 좀 이따 대답하세요. 보도본부장 대답하세요. 답변하지 마. 예? 영상으로 보여드리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표정이나 이런 것도 다 보셔야 하는데. 아무튼 고대영 사장이 언론의 자유를 말하시네요. 말문이 막힙니다. 그 대통령의 그 부역자이십니다. 대통령 잘못 뽑으면 이런 자들이 판을 치며 나라 곳곳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진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페이스북에 올리는 게 이번 주말 집회는 광화문에서 모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KBS 앞에 모여야 된다. 검찰청과 KBS 양쪽에 나누어서 가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국가기관이 검찰청하고 언론 맞습니다. 아닙니까? 언론 중에서도 국가기관 방송으로서 네. 그다음에 국민의 방송으로서 공영방송으로서 KBS의 책임이 가장 크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주말 집회를 주최하는 주최자들한테 공개적으로 이 요구를 했어요. 네. 이번 주말 집회는 검찰청과 KBS가 에 가서 항의실을 하자. 그리고 태극기를 들고요. 네, 태극기를 들고. 네. 그래서 검찰청은 박근혜 수사에 대해서 제대로 해라라고 하는 촉구 집회이겠고 KBS는 고대영을 비롯한 KBS 집행부와 KBS 이사진의 전면적인 그 사태, 국민의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가서 그들 이사진과 KBS 집행부를 해고시키는 이러한 집회를 하자라고 훌륭하세요. 그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었는데 현재 상황에서 제가 이 아침에 그런 전화를 받고 왜 갑자기 엔도핀이 샥 돌면서 이 본능적 투쟁 의지를 이렇게 계속 자극하면서 가슴 설레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KBS 땡큐. 엔돌핀이라고 그러시니까 진짜 이 제야 투사로서의 양 박사님의 본능이 진짜 살아나시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그 약간의 술과 약간의 부패에 찌들어서 살았던. 그러게 그때는 샤워하는 이 노르에프네플린이 막 나와가지고 상당히 불안에 시달렸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경우에 있을수록 우리가 이게 이 자율신경이 흥분할 때일수록 이것에서 이성적인 이름을 갖다 잘 붙여줘야 돼요. 내가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가 뭔가? 이거는 그냥 이 울분이 있어서 막연한 불만 때문이 아니라 이거는 분명하게 KBS 고대영이라는 권력의 앞잡이가 지금 단발마적인 발작적 행동을 지금 마지막으로 나한테 하는구나. 저 이런 사람이에요. KBS 놀랍네요. 권력의 앞잡이 KBS 사장이 저를 어떻게 하든
그 한번 엮어보려고 하는. 연세대학교 정가병 그 교수가 총장 마지막에 단발마적으로 황상민을 잘라냈을 때 그 상황하고 지금 똑같은데. 격이 다르지요. 격이 다르죠. 그렇죠. 사학의 총장하고 사학 명문대 교수가 잘리는 거하고 지금 뭐 이래나 저래나 B급 평론가로 활동하시는 분이 뭐 이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거하고 뭐 고소 고발당한 거하고 뭐 격은 다른 거는 맞아요. 격이 다르다는 게 그렇게 해석하시는구나. 사람들이 보는 격은 항상 지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참 제가 양 박사님한테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긴 한데 저한테도 상당히 역시 남이 잘 되는 것보다 남이 조금 안 되는 게 사람한테 조금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플 때 어깨 동무하고 걷는 거지 둘 다 건강하게 씩씩하게 걷는데 왜 어깨를 걸어요? 그러네요. 드디어 양 박사님이 이 황심서에 나오실 자격을 팍팍 획득하시네요.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격증 주셔서.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송년의 밤.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쪽집게처럼 꿰뚫어보는 심리학계의 셜록 홈즈. 황상민 박사를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황상민의 심리 콘서트 시즌2가 오는 12월 17일 충정로 벙커에서 열립니다. 지난 심리 콘서트 시즌1에서는 삼국지 인물들의 심리 분석을 통해 난세에 살아남는 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즌2에서는 1년여 넘게 진행해온 팟캐스트 황상민의 심리상담소의 공개방송 형식으로 셜록 황이 개인의 이슈와 사회 이슈를 풀어가는 과정을 직접 생생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황심소에서 다뤄졌던 상담의 사연자들도 직접 초대해 셜록황과 함께 이야기해보고 또 시사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패널들과 함께 즉석에서 풀어보는 과정을 통해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황심소를 들으면서 너무 공감 가셨던 분들 혹은 나는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하셨던 분들 직접 문답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였으니 직접 만나러 오세요. 2016년을 보내기 전 내 마음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셜록황과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공간이 한정되어 있으니 신청 서둘러 주세요. 티켓은 황상민 심리연구소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에서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 주시거나 위즈덤센터 02-6207-7430으로도 문의 가능하십니다. 오는 11월 26일 토요일 위즈덤 센터에서 열리는 WPI 기본과정 워크숍 안내입니다. 위즈덤 센터에서 진행되는 이 기본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시면 WPI 개발자이신 황상민 교수로부터 직접 성격 심리 원리와 WPI 기본 유형 그리고 프로파일 해석의 기초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싶으신 분, 내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반복적인 문제를 이젠 풀어보고 싶으신 분, 가족과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불안하고 고민이 있으신 분, 자기 분야의 WPI를 활용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WPI를 활용한 상담과 코칭에 관심이 있으신 분, 이 밖에도 다양한 필요를 가지신 여러분들께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WPI 기본과정 신청 또는 문의사항은 위즈덤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전화 또는 메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6207-7430, 이메일 주소는 wisdomcenter@naver.com입니다. 근데 지금 조사관이 출두를 하라고 날짜를 정했나요? 그러면? 아니요, 이제 제가 전직 차관이잖아요. 아, 그렇죠. 예. 방송통신위원인가? 예. 거기 위원이면 차관급이니까 예. 전직 차관. 상당히 격을 높게. 제가 전직 차관이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검찰 조사관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전화하지 않아요. 않죠, 그렇죠. 예. 그냥 나오시야 그냥 문자 띡 날라올 수도 있고. 언제까지 언제 들어오세요? 딱 그러는데 언론하셔서. 차관 정도 되면 이제 그런 전직에 대한 예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예우를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네. 이 시간을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다음 주 중에는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변호사와 함께 네. 의논해서 네. 이야기를 할게요. 그럼 또 변호사 선임하셔야 되잖아요. 담당 변호사는 있습니다. 벌써요? 한두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 상습적으로 명예훼손에 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 어떻게 변호사비는 감당을 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가장 이제 짜증 나는 게 그런 거예요. 네. 이 투쟁의 엔돌핀들이 팍팍 돌면서 대사회적인 발언과 대언론을 향한 이 개혁 촉구 발언들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이기도 하지만. 네. 또 이 재판 과정에서 어쨌든 변호사 생계에 상당히 타격이 심하잖아요.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변호사 비용이 뭐 최소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들잖아요. 그럼 제가 한 달에 평균 한 300만 원을 못 받는 대신 2달 동안 방송에서 탈틀어줘야 되는데. 저 황심소에서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됐어요. 아닙니다. 이거는 네. 황심소에서 일단 1차적으로 당 박사님의 지금 이번 KBS 투쟁 건으로 변호사 수임료 일단 후원 모임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네. 제가 투쟁의 의지와 함께 악이 받쳐야 훨씬 더 많은 KBS가 명예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었잖아요. 맞아. 아이디얼리스트는요. 그렇죠. 이 치열함은 절박하면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삶 자체가 느슨하고 늘어져 있고 그렇죠. 하야를 외치다가 종편에서 다 하야 당한 이번 주부터 완전 다 하야 당했거든요. 이번 주에 다 당하셨어. 그래서 왜 나가셨어요? 저 지난주에 말씀하실 때 아이고 오래 못 간다 내 속으로 생각했어요. 종편에서 하야를 외치다가 하야를 당하면서 이젠 상당히 괴로운 처지가 됐지만 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명확한 부분들은 제가 분해야 되고 제가 이 분함을 KBS와 싸워야 되고 이 싸우는 데 있어서 충분히 준비해서 KBS가 명예 없음을 그다음에 스스로 지키지 않는 지조를 네. 법원이 지켜줄 이유가 없다는 거 맞습니다. 저는 명확하게 네. 이 싸움을 아주 화려하고 크게 잡아갈 겁니다. 그러면 아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차피 청와대는 5천만이 몰려가가지고 이 사태를 외치고 하야를 외쳐도 네. 그분은 안 나온다고 이미 그분을 잘 아시는 분이 이야기했잖아요. 언론에서. 예. 그리고 저도 사실 그렇게 보거든요. 네, 네. 그분은 암홀랑이니까 네. 사실은 꼭두각 씨가 판단을 못해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 사태를 만들고 하야를 만드는 거는 지금 검찰과 네. KBS와 TV조선과 네. 채널A 모든 국민들이 사실은 거기 앞에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너희들이 역적이다. 너희들이 지금 국민들을 우롱했고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을 세뇌시켰다라는 것을 이 촛불로 가지고 촛불을 흔들 게 아니라 촛불을 던지고 그 다음에 태극기를 흔들고 하는 걸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예, 언론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언론의 책임을 물을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공영언론 즉 국가가 대주주이거나 국가가 언론사의 인사권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그런 언론사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4개가 있지요. 네. KBS, 네. MBC, 네. YTN, 연합뉴스TV, 네. 연합뉴스까지.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4개 언론사가 또 영향력이 그동안 가장 컸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방송에 있어서는 KBS 9시 뉴스 같은 경우에 18% 정도의 시청률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요즘은 5%입니다. 아니요, 이제 다시 뭐 10%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그래요? 18%로 회복을 했는데 18%라는 퍼센테이지는 우리나라 1,700만 가구 중에 10%면 170만 가구. 그렇죠. 그러면 한 230만 가구 정도가 네. 그 저녁 9시에 KBS를 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KBS가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하지 않고 저널리즘의 기본적인 기능이 뭐냐? 비판이죠. 그러면 권력 감시 기능이거든요.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함으로써 권력 스스로가 일탈하지 못하게 하는 게 저널리즘의 가장
그 1차적인 기능이고 존재의 이유고 그래서 국민들이 KBS에 수신료를 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KBS가 그런 권력 감시 기능 자체를 용도 폐기시키고 권력에 그 부역하는 앞잡이. 이런 앞잡이 역할을 했단 예.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KBS는 정말 국민으로부터 단죄받아 마땅하다라고 그렇죠.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네. 그다음에 뭐 한 교수님 생각이기 때문에 저까지 끌고 가지 마십시오. 예, 전 또 예. KBS에서 하야 당했는데 저 진짜 KBS 코미디예요. KBS에서 이 심리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그것도 심리 상담 저거 네. 항심소를 하고 있으니까 네. 아니 그래서 그 담당하는 PD하고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상담을 그래도 가장 잘하는 사람 그리고 이 그래서 저를 딱 올렸대. 누가 그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상담을 잘하는 사람이 황 박사님이라고. 누가 그래? KBS에 있는 PD 분들이 제가 그 표현을 썼어요. 막 그냥 스스로가 또 아니에요. 거예요. 그 KBS 있는 분이 저한테 네. 따로 만나가지고 차 한잔 할 때 자기는 설마 KBS에서 그런 일이 있을 줄 몰랐다고 이야기하면서 왜요? 그랬더니 상담 프로그램을 한다고 그랬어. 그런 이야기가 돌았어. 그래서 자기들 부서에서 그거를 해서 올렸대요. 그랬더니 위에서 이분은 VIP하고 관계가 아주 깊으셔가지고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세요. 이런 식의 멘트가 날라왔다는 거예요. 그럼 VIP하고 관계가 깊으면 언제적 이야기예요? 그게 올해 이야기예요. 올해 이야기예요. 초예요. 딱 그놈들도 미쳤네. 얼마나 그렇게 재밌어요. 판단이 안 될까? 제가 예전 이명박 정부 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비슷한 상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자, 그래요? 예를 들면 열린 토론이라고 정관용 그렇죠. 그 선배가 진행하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이 거기도 많이 주거든요. 15만 원에서 20만 원 주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가면 그거 따뜻하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또 재밌어요. 그리고 프로는. 재밌고 네. 이제 오전에 전화가 와요. 양 박사님 오늘 출연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예. 근데 누구 나옵니까? 아직까지 섭외가 안 되는데 새누리당에 누구 하면 걸마한테 전화하면 저하고는 토론 안 한다고 그럴 거래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 네. 아니나 다를까 오후 4시나 5시 정도 전화가 와. 양 박사님 죄송합니다. 걸마한테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똑같이 대답하던데요. 양무석 나오면 안 한다고요. 그런 것들이 일주일에 한 2-3개씩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일주일에 2-3개면 돈이 5-60만 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삶이 아주 4, 5, 20, 4, 6, 24, 200에서 240만 원이 계속해서 저한테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생활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신적 충격은 없어. 워낙 일상적이기 때문에. 근데 물질적 충격이 크잖아. 사는 게 그래도 물질도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요. 이 요즘에 막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진짜 박근혜의 심리에 대해서 궁금한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전화가 와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 이제는 알 수 있다. 뭐 이런 비슷한 식의 탐사 프로그램. 아직도 탐사 프로그램 있어요. 그랬더니 뭐 그래도 저희들은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의 심리와 그리고 대통령이 되기 전의 심리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진짜 대부분 사람들이 말 그대로 이야기하는 이 무속에 심취한 사람의 심리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속에 심취하면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는 게 있냐고. 내가 이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대중이 아버지 박정희에 대한 신화를 만들면서 박근혜에 대한 미신이 만들어졌는데 그거는 박근혜가 스스로 미신을 믿은 것이 아니라 이 국민들이 박근혜를 통해 가지고 여왕을 만들고 여신으로 삼게 되는 그 심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 그거를 이야기해 줄 수 있다. 만났어요. 그랬더니요 무려 2시간 동안 저하고 인터뷰를 하고 찍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나오면서 그 PD하고 인사를 하면서 약간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물었죠. 이거 방송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PD가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요 다음 주까지 기다려 봐야 돼요. 이거는요 조금 시간을 두고 방송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벌써 걔네들이
빨라가지고 지금 이거를 언제 방송을 해야 될 건가는 지금은 아니고 한 2, 3주 지나면 권력의 향배가 확실히 정해지면 예를 들면 이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했다라고 하면 이 방송은 할 것이고 그 어느 방송사예요 그게? 뭐 그걸 꼭 밝히면 잠깐만요. 인터뷰가 방송될지 안 될지 모르니 황심소에서 박근혜의 심리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박근혜의 심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여론, 즉 대중들의 심리입니다. 사람들이 경제하며 차라리 독재를 바랐고 그래서 박정희에 대한 향수가 만들어지고 그를 저기 지하로부터 우리 대중이 불러온 것이죠. 그래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불도저와 같은 이미지를 가진 이명박을 찍었고요. 우리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또 속았습니다. 이젠 사기꾼 말고 정통 박정희의 핏줄, 청와대가 자기 집인 사람, 왕의 피를 물려받은 여왕님을 뽑은 것이지요. 우리 여왕님은요, 대단한 분이 아니랍니다. 발달 장애가 있으실 분. 이분을 대단하게 만든 것은 국민들의 박정희에 대한 열망이었답니다. 나는 안 찍었는데 하실 텐데요. 대통령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랍니다. 그런 대통령이 나오게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에 암묵적으로든 동의했기에 우리가 같이 대국민 사기극의 희생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절대 속지 않도록 황심소에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귀 기울이고 이것을 공유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또 속지 않을 테니까요. WPI 검사에 대해 안내 말씀드립니다. 아마도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대부분이 WPI 검사를 해보신 분들이라서 난 안내 같은 거 필요 없어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WPI를 주변 사람에게 소개하는 팁 3가지. 첫째, 나 이런 사람이야. 심리나 성격, 자신의 삶에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주변에 한두 명은 계실 거예요. 그분들께 WPI 검사를 소개해보세요. 솔깃해하실 거예요. 둘째, 나 이런 사람이야? 이미 그 한두 명에게 소개를 했다고요? 그럼 WPI 검사 결과를 통해 그분들이 안고 있던 문제가 겉핥기식 가짜 문제인지 숨어있는 진짜 문제인지 전부 파악할 수 있다고 알려주세요. 진짜 문제를 안 순간 진짜 자신이 보이겠죠? 셋째, 너 이런 사람이야? 짝사랑하는 내님, 증오스러운 왼수, 알다가도 모를 나라님? 의문스러운 회사 동료. 이 사람의 마음은 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거야? 하는 사람에게 빙의해서 WPI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궁예의 관심법 따위 저리 가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검사 결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그래서 발간한 책 황상민 박사의 나란 인간 마음 읽기를 읽어보세요. 분명 여러분들을 도울 거예요. 위즈덤 센터에서 안내드립니다. WPI 현실 검사와 WPI 이상 검사의 결과지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평가 유형과 타인평가 유형이 각각 따로 제공되어 나와 다른 성향의 정보들도 조금 섞여 있었다면 이제는 자기평가 유형과 타인평가 유형이 매치되어 개인에게 더욱 최적화된 결과지가 제공됩니다. 이상 위즈덤 센터에서 알려드렸습니다.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팟빵 공지사항의 정기 후원 신청 링크 클릭. 사연 PDF 파일의 상단 배너나 링크를 클릭. 황심소 네이버 카페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참, 카카오톡에서 황심소 친구 맺기를 하고 톡을 보내주세요. 후원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와 나의 이웃의 심리적 해방을 위해 작지만 의미 있는 동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엉뚱한 데서 찾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수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팟빵 구독하기, 댓글 달기, 하트는 기본인 거 아시죠?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카톡, 인스타에서도 황심소를 검색해주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정말 프로그램에서 가장 안 좋은 제목이요. 예. 옛날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했던 MBC의 그 프로그램 제목이었는데요.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상당히 이제 MBC 노동조합의 핵심 멤버였던 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깊은 분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을 제작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표현 자체가 그렇죠. 얼마나 국민들에게 분노를 그렇죠. 자아냅니까? 비겁함을 가지고 살아라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권력의 압제 속에서 지금을 우리는 말한다가 아니고 그럼요. 그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고 분노하고 그다음에 권력에 의해서 덮어지는 수많은 사건들 그리고 언론을 통제하면서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침해했던 사건들 사실상 헌법적 가치인 그 알 권리 자체를 철저하게 유린당했던 국민들 입장에서 누구라도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기를 그리고 이런 소문이 드는데 공신력 있는 언론이 한 줄이라도 써주기를 원했던 그 시절에 침묵하다가 갑자기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이제는 언론의 자유가 열리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국민들을 또 한 번 우롱하거나 조롱하는 이러한 행태들이 이제 또다시 보수 정권 이제 9년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도대체 한국의 언론들이 뭐 했냐 그리고 뭐 할 거냐 그리고 지금 당신들은 어떤 역할을 할 거냐고 했었을 때 많은 그 언론사들이 하루 달리 특종을 터뜨리고 단독을 터뜨리고 있는 이 시점에 KBS, MBC, YTN, 연합뉴스 너희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말이죠. 그렇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국민이 대주주고 국민이 주인인 그 방송사를 그 언론사를 너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망가뜨리고 권력의 부역자고 권력의 앞잡이짓을 하고 완장 찼다고 수많은 내부 구성원들을 목을 치고 외지로 보내고 일 잘하는 놈 밖으로 쫓아내는 이 행태들을 언제까지 할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면 지금 어차피 청와대에서 가가지고 박근혜 사퇴하라 해야 이야기해봤자 그 아몰랑은 기도 껌뻑 안 할 테니까 일단은 그 촛불과 그 태극기를 KBS 일단 검찰 이 앞으로 일단 몰려가지고 토요일이 아니죠. 금요일 저녁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금요일 날부터 일단 밤새도록 그 이야기를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할 때 일단은 검찰하고 KBS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자기들이 제대로 해야 되겠다. 잘못하다간 진짜 우리가 저 군중들에 의해서 능지투참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 인식은 가지고 고대영 지금 KBS 사장 같은 이런 인간이 지금 당장 사표를 써야 돼요. 자, 이제 금요일에 언론사와 검찰 앞으로 가야 합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부역자인 언론사 그리고 검찰 조직이 지금의 청와대를 비호하고 있답니다. 이들이 먼저 물러나야 박근혜의 퇴진도 이루어진답니다. 광화문에 모여서 우리의 이야기를 쏟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높은 차벽 너머 그분은 안 들리실 테니 언론사와 검찰청 앞에 모여서 우리의 이야기를 합시다. 광화문 100만을 이룬 우리가 KBS와 검찰청 앞에 1만 명씩만 모여도 저들이 정신 좀 단단히 차리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발달장애는 아닐 테니 말이지요. 참, 지금 KBS 사장 이름은 고대영, 검찰총장 이름은 김수남입니다. 그런데 나는 인기가 있기 때문에 또 책임을 다하고자 뭐 책임을 다한 게 뭐가 있어. 이런 상황 너무 웃기지 않아요? 지금 검찰총장 나 왜 사표 안 쓰는지 몰라요. 아니 그 누구의 우병우 보호해 주려고 지금 절대로 사표 안 쓰고 있을 거 그 사람도 참 깝깝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일련의 과정들이 이후에 수습책 과정에 있어서 상당 부분 좀 정돈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우리 어떻게 수습책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나라에서요. 제가 판단하기에 민주당, 그다음에 검찰, 대통령이 아주 유사한 측면을 보입니다. 계속해서 여론 간보기를 세 집단이 동시에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검찰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조사할 생각 없다. 그다음에 대통령을 조사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제는 대통령을 조사하겠다. 그렇죠. 를 지난 한 달 동안의 입장이 쭉 바뀝니다. 그리고 어제는 피의자 수준으로 조사하겠다. 네 번이 바뀌네. 네 번이 바뀌죠. 더불어민주당 거국중립 내각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새누리당이 거국중립 내각을 받자라고 입장을 당론으로 정하니까 그게 아니고 대통령 이선 후퇴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대통령 이선 후퇴의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외치 대통령 내치 총리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유사하게 내치를 그 내치 총리 쪽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뉘앙스를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좀 있으니까 이선 후퇴에는 의존만 하는 영국 여왕이나 일본 왕 같은 의존만 하는 그 내치 외치의 완전 국정에 완전 손을 떼는, 그래서 국정에 손 떼라잖아요. 대통령은 손떼라가 지난 토요일 날에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당직자나 문재인 대표가 들고 있었던 피켓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정의 손떼라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제 추미애 대표가 영수회담 째려만 봐도 되는 이 상황에서 영수회담을 제안해서 10시간 만에 그것들을 취소하는 정치적 쇼를 벌였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어제와 오늘 내내 이제는 추미애가 영수회담을 하겠다고 어제 안 하고 청와대가 수용하고 추미애가 취소하고, 그다음에 오늘은 기본적인 흐름들이, 언론의 흐름, 주요 흐름들이 뭐예요? 추미애의 무책임한 정치 행동과 행위에 대해서 제1야당 대표로서의 자격의 문제가 오늘은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박근혜가 어떤 입장을 반드시 내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적어도 오늘은 입장을 내고 그 입장을 놓고 우리는 논쟁하고 싸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를 그 판단하고 토론해야 되는데 2, 3일 내일까지 아마 이런 그 후폭풍이 있을 거예요. 청와대는 또다시 2, 3일의 시간을 추미애의 한 번의 제안에 의해서 또 시간을 벌어버린 거예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결국 추미애의 똥볼에 이은 사실상 즉각 사퇴로 당론을 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7월 10일 날 국민의당이 즉각 사퇴, 박근혜 즉각 사퇴의 당론을 정했고요. 그냥 지난주 목요일이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저녁에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사퇴를 해서 이제 야3당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의당, 그다음에 정의당이 이 세 정당이 이제는 박근혜 즉각 사퇴라는 당론을 다 확정을 했습니다. 진작에 즉각 사퇴를 요구하면서 12일 날, 지난 12일 날 토요일 날 집회의 총력전을 벌였더라면 그렇죠.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또 다른 아쉬움을 갖게 하는 거고, 정치권은 더 이상 국민들의 민심이 전심이라고 이야기해놓고 정치권의 그 요구와 조건들을 끼워 넣으면서 어중간하게 합의하거나 타협해서 박근혜를 살려주려고 하는 이러한 행태들, 그리고 자신들이 스타 플레이어가 되거나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훨씬 더 유리하게 확보하려고 하는 이러한 행태들은 집어치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네, 그거를 뚜렷이 알려주는 거는 지금 이번 주말에, 아니 금요일부터, 왜냐하면 어차피 주말에는 검찰이나 또 KBS 다 공무원들이니까 주말 근무 안 할지도 모르니까 금요일 오후부터 낮에는 태극기 들고 이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이 검찰이 아니라 견찰로 행동하는 이들의 작태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야 표시를 해줘야 돼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예. 주말 집회에 제가 검찰청과 여의도를 가자고 했더니 그 사람들은 주말에 다 쉬기 때문에 주말에 가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에 가야 돼요. 금요일 오후에 우리 반찬해 가지고 뭐 KBS, 여의도 있는 KBS하고 그 다음에 거기 또 직장인들 많이 있으시니까 이 KBS 가고 퇴근을 다 또 서초동에 있는 검찰청으로 다 가가지고 그 앞에서 태극기를 흔들어야 돼요. 적어도 서너 시간만 그렇게 수만 명이 태극기를 흔들 때 검찰이든
KBS에 있는 그 고대영 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권력이 국민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지 더 이상 권력의 앞잡이로 할 생각을 조금 안 하지 않을까요? 그분들도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예. 좀 느끼겠죠. 저는 어쨌든 네. 금요일날 KBS 앞으로 가야 될 것 같던 네. 금요일날 KBS 앞에 가시고요. 예. 그런데 한 가지 지금 박 대통령이 변호인을 선임을 했대요. 예. 야, 그것도 검찰 출신의 유영하 변호사인데 이분이 이전에 이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박 대통령의 법률 특보를 맡았다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꼭두각시 시절 아주 옛날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변호사 이분도 예. 그 당시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꼭두각시로 지낸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최순실이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보지. 그렇죠. 예. 그래서 최순실이 지금 뭐 감옥에 잡혀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 유형아 변호사한테 연락하세요. 딱 이러니까 이제 딱 연락해가지고 오이 최순실이가 이 31시간 동안 돌아다니면서 찾은 5억의 그 현금은 또 이분 선임하는데도 또 쓰였을. 아니면 청와대는 또 꿍치던 돈이 많기 때문에 뭐 굳이 돈 안 줘도 되나요? 근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거를 갖다가 세금으로 그다음에 청와대의 예비비나 이런 돈으로 쓰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기 개인의 국정농단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돈 개념이 정확하게 없는데요. 네. 예를 들면 MBC 사장 김재철을 퇴진시키기 위해서 MBC의 수많은 구성원들과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와 그다음에 저나 이 다른 이 방통위원회에서 야당 추천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정말 길게 싸웠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수많은 고소 고발을 당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재철이 그 모든 법적 비용을 MBC 돈으로 다 했어요. 진짜요? 저는 정말 구상권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나쁜 다음에 그 집행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돈에 대해서 잘린 김재철 사장한테 요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재철이나 지들이나 다 같은 한통속이니까 지들도 또 그런 상황이 그렇죠. 되면 이 전례에 따라서 당연히 회사가 다 해줘야지 이렇게 나갈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저 돈은 누구의 돈일까? 그 다음에 변호사 비용이나 법적 대응 비용은 누구의 돈일까? 그 다음에 여론으로는 네 돈 써라. 근데 변호사도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게 있고 정의에 대한 약간의 센스라도 있으면 어떻게 이런 사건에서 꼭두각시를 대신해서 변호를 맡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변호사가 이 잡범이고 사기꾼이고 또 이 강도고 살인자도 대변해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네. 이거는 이 꼭두각시 앞잡이가 되겠다고 이거 손들고 나간 거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또 승률이 좋다며 인기를 끌겠지요. 이런 분들이 잘 사는 세상 계속 보고 싶으십니까? 저는 더 이상은 보고 싶지 않네요. 이런 자들처럼 살아야 대한민국에서 잘 살 수 있다고 우리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믿도록 두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계속 황심소에서 함께 그리고 찾아봅시다. 양 박사님. 그래서 검찰 몇 번 갔어요? 저는 한 5-6번 갔어요. 6번? 네. 저보다 적게 가셨네. 네. 저는 검찰을 저 같은 한 20번은 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받은 대접하고 이제 대접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잘 봅시다. 제가 그 현역에 갔었을 때는 네. 편하게 갔다 온 거죠. 현역 그 방송위원 할 때는 예. 그 갔을 때 편하다는 건 어떻게 편한 겁니까? 딱 이 팔짱 끼고 딱 들었으면 이 조사관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형님 오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저는 어쨌든 변호사하고 같이 항상 들어갔어요. 변호사랑 같이 갔으니 돈 좀 쓰셨겠네요. 근데 친한 후배예요. 그래요? 예. 인간관계 좋으니까 같이 가주는 변호사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앉아서 뭐
있고 변호사가 이야기 주로 다 하고요. 저한테 물어본 건 제가 이야기하는데 우리 변호사가 저보다 더 다혈질이에요. 아 훌륭하네요. 근데 그런 거는 있더라. 네. 변호사가 계속해서 검사하고 그 부딪히면서 싸우니까 네, 편하죠. 불편하더라고 나는. 아 그래 왜요? 야, 뭐 말라 그렇게 싸워. 자, 이런 검사 양반. 이런 여유. 그 부분은 검사 양반이 지금 그 나를 피의자로 놓고 이야기하는 거야. 참고인으로 놓고 이야기하는 거야. 나 좀 명확하게 합시다. 그때 이제 자기들은 그 고소 고발 사건이기 때문에 네. 저는 고소 고발인의 입장에서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좀 예의 있게 물어보세요. 멋있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 젊은 그 30대 초반 애들하고 네. 제가 목소리 언성을 높이면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급이 다른데. 네. 그래서 맞아요. 좀 최소한 좀 더 예의를 지키세요. 우리 서로 예의를 지킵시다. 그래. 그리고 내가 지금 계급장도 당신보다 훨씬 높은데. 그러게. 그 일반 피의자 대하듯이 하지 말고 그리고 일반 피의자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이 정도 나는 이 정도 이야기해. 아, 멋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계급장이 높아야 돼. 우리 변호사가 지랄을 하지 이제 그렇죠. 또 검사한테 그렇죠. 이제 지랄을 하는데 네. 뭐 그 전에도 제가 언론노조 정책위원을 하던 시절에 이제 네. 박사학위 그 받고 그 당시에 스포츠조선의 주요 간부가 네. 임산부 여직원을 그 성추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건으로 몸싸움이 벌어지고 그랬던 과정에서 이제 제가 폭력으로 이제 기소를 당했는데요. 그때도 검찰에 가서 이제 얘들이 초반에 가면 지들 나름대로 분위기 잡는다고 뭐 아주 맞아요, 그 맞아요. 공포 폼 분위기 잡아. 예. 비슷하게 예. 그래서 보소 그만했어. 보기 안 줬어. 그렇죠. 자꾸 이러면 난 가버린다. 아. 나하고 지금 조사를 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가면 저거 어떻게 할 건데 또 그러게. 불러야 되는데. 그러게. 근데 그래서 또 와라 그러면 귀찮잖아요. 그러면 구인장 발부해라 하면 되지. 아 그래 멋있어. 그래서 나 가버린다. 아.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앉아서 이제 조단 이야기하고 또 싸가지 없이 또 이 습관적 싸가지 없음이 나타나요. 예, 예. 습관적 무싸가지가 이제 드러나잖아요. 얘네들이 그 보이는 기본적인 행태는요 한없이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패턴과 한없이 싸가지 없음을 보이는 패턴 중간이 없어요. 그래. 그래가지고 거의 반작용적으로 비굴한 모습, 싸가지 없음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언론노조 정책위원이 제가 그때는 전국 언론노조 정책위원이었었거든요. 언론노조 정책위원이 당신들한테 그렇게 쉬운 대상은 아니다. 멋있어요. 근데 단디 왔어. 이제 네. 요 정도로 해가지고 그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다음에 이제 바짝 쫄아서 받았을 때는 이제 90년 이제 막 그 대학 92년인가요? 대학 졸업을 하고 네. 그 이 정교도 사건으로 이제 연루가 돼가지고 또. 오 그때는 네. 진짜 바짝 졸았겠네요. 딱 검찰 들어갔는데 네. 검사가 책상을 탕탕 치더라고요. 그렇죠. 아, 야 이거 뭐야 이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알아서 하세요. 그만하고. 그랬더니 뭐? 그래서 아니 알아서 하세요. 1년을 주든지 3년을 주든지. 양 박사님 그 배짱이 어디서 나오셨어요? 아 근데 대부분 그 정도면 보통 1년 정도 받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정도면 한 1년 정도 받는데 1년이면 3년 주는데 하세요. 난 뭐 이래도 할 일 없고 저래도 할 일 없는데. 할 일 없던 시절이래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래도 할 일 없고 저래도 할 일 없는데. 멋있어. 하세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아. 변호사를 샀어. 아 역시 그 동네에서 이제 잘 나가는 변호사를. 오 예. 그래가지고 그때 변호사비를 갖다가 700만 원인가 우리 아비가 줬어. 90년. 그러니까 그거 90년 거의 뭐 연봉 수준인데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냥 정확하게 92년인가. 92년이면 연봉은 네. 아니다. 반봉 수준. 그래야 우리 아버지가 샀어. 그래서 그래도 대단하시네요. 그 3개월로 줄였어요. 만에 나왔어. 아 집행유예로. 아 그건 집행유예네 맞아요. 네. 구속 기간 바짝 만기까지 세우고 나왔네. 아 그래가지고 뭐 선고는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네. 어쨌든 제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아니 검찰에 가서도 우리가 쫄 거 없어요. 내가 잘못했으면 1년 받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1년 이상은 힘들어요.
그래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1년 이상 내면 몸이 사가요. 그래서 몸이 사가요. 근데 그래도 저는 왜 검찰청에 그렇게 자주 들어갔냐면요. 사실 저가 그냥 교수가 검찰청에 20분 이상 들어갔다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명예훼손이겠죠, 다 뭐. 아니에요. 저는요 검찰청에 검사들 교육시켜주러 갔어요. 에이! 그래서 그런데 제가 지금 요즘 너무 반성하는 게요. 언제 이 검사들을 모아놓고 제가 교육을 시켰냐 하면 그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하필이면 검찰 개혁하겠다고 이 나름대로 그 당시 했던 이 수법이 전국에 그것도 이 평검사도 아니야. 부장검사들 모아놓고 부장검사면 이제 좀 나름대로 이 팀장으로서 이 밑에 부하 직원들을 다루는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해야지 검찰 조직이 좀 제대로 된다. 이래가지고 이 검찰들의 심리를 분석한 다음에 얘네들은 아무리 웬만한 사람이 와도 닌 떠들어봐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앉아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강의를 하면요. 한 50명 딱 검사들이 앉아 있으면요. 아주 더러운 기운이 그 강의실을 가득 채워요. 그래가지고 강의하는 사람이 일단은 쫄아. 강의하는 사람 쫄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악한 기운이 넘쳐나는데 그분들이 사악한 사람인지 아니면 사악한 인간들하고 늘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 사악한 기운을 본인이 다 체화해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혼을 불러야 하는 상황도 아니고 사악한 기운이 그 강의실 가득한 거예요. 와, 처음에 강의할 때 저도 웬만큼 기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 기가 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 강의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저 연구원한테 그랬어요. 야, 앞으로 너희들 무슨 일이 있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짓더라도 결코 이 검사들한테 치저받거나 걔네들 만날 그런 일은 만들지 마라. 왜? 니들이 일단 걔네들을 만나면 일단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와 관계없이 네가 열불이 나서 있는 죄든 없는 죄든 그냥 이 자식들 빨리 피하고 싶다고 해서 그래 알았어 그냥 빨리 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자포자기의 심정이 된다. 이 인간들이 일단은 지들은 되게 잘났다고 하는데 이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아무 생각이 없는 또라이야. 시키는 대로 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지 못하는 인간들이라는 걸 내가 느꼈을 때 똑똑해가지고 시험에서 점수는 잘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아주 놀라운 심리 상태를 가진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존재로 변신했는데 이것이 완벽한 사악한 좀비. 그 반지의 제방에 나오는 그거 있잖아요. 그 인간도 아닌 것이 땅에서 나와가지고 살아남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반지의 제왕은 제가 안 봤기 때문에 반지의 제왕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지 마시라고. 네, 저하고 또 다른 세상에 계시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존재라는 걸 느끼니까 저 존재들은 진짜 내가 피해자로 저 사람들을 안 보게 돼서 참 다행이다. 난 그래도 이 외부에서 자기들한테 강의해달라고 사람이니까 그래도 저는 저한테 대하는 거는 달랐죠. 저는 이 특별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다른 일반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재벌들 타고 올라가는 그렇죠. 이게 살짝 해서 올라가는 거. 그것도 프리패스로 해가지고 가는. 그런데 그런 대접을 받아서 들어가더라도 그 동네 기운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그 들어가는 그 기분 더럽더라고요. 그런데 이 피해자를 가가지고 조사를 받았으니까 그것도 어린 시절부터 그 경험이 참 제가 가슴이 아프네요. 그건 그렇고 또 가셔야 된다니 참 더 가슴이 아픈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 국가보안법으로 들어갔는데 국가보안법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제가
뭐 서청년 북부지구 투쟁위원장을 이제 했었는데 너무 거창하다. 서청년 북부지역 투쟁위원장. 예. 그럼 이제 뭐 성대, 고대, 뭐 덕성여대 뭐 이쪽 쭉 이제 북쪽에 있는 대학교들 북부지구 이제 투쟁위원장을 했는데 자주민주 통일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자주민주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 자민통이라고 해서 이제 자주민주 통일이 그 군부독재 타도하고 그다음에 자주민주 통일을 위한 뭐 이 우리가 나아갈 길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그 일상적인 우리가 반문할 때 밥이라는 단어와 유사하게 써놓은 거죠. 민주주의 타는 목마름으로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자주민주 통일을 이제 썼어요. 그랬더니 방공법 국가보안법으로 걸더라고 그거를. 근데 이것들을 누가 심사를 했냐? 검사 지가 직접 심사를 한 게 아니야. 경찰 출신 퇴역 경찰 출신들끼리 모아놓고 심사위원회 같은 게 있더라고. 경우에 출신 사람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경찰과 검찰이 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 저것들 자기들 나름대로도 뭔가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하거나 레퍼런스를 따라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제가 거기 들어가서 처음 알았어요. 저 국가보안법이라고 누가 판정을 하는데 판사가 판정하나? 이거는 법정에 가야 되는 거고 검사 네가 판정하나?라고 쳐다봤더니 그런 그걸 뭐라고 심의위원회에 서류가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자주민주 통일이 국가보안법이다라고 해가지고 그 국가보안법을 이제 걸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기소유예로 이제 끝이 났는데 하여튼 처음에 국가보안법, 두 번째 그 노동법, 뭐 하여튼 세 번째 폭력 뭐 이렇게 쭉 이제 인생이 그렇게 가는 거죠. 파랑만장한 삶을 살아오신 거에 대해서 참 경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서 처음에는 전과 3범으로 끝내자. 이제 그랬는데요. 그래서 전과 14범에 대한 언급을 하셨군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 인생에 전과 3범으로 이미 벌써 차버렸는데 그렇죠. 앞으로 왕성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전과 5범으로 약간 인상시키자 해서 전과 5범이 이제 제 인생의 목표가 됐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이제 KBS 명예훼손으로 돼가지고 전과 4범 정도. 전과 4범 됐겠네요. 저는 절대 그 부분에서는 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지금 앞으로 한두 달 안에 전국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달린 문제지 그거는 몰라요. 이게 전국이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우리 여왕님이 지금 꼭두각시 상황에서 갑자기 새롭게 윤상현이 보강이 되고 최경환이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김기춘으로서 지금 진영이 다시 완벽하게 짜졌다는 아주 놀라운 소식을 또 접했거든요. 네. 아시죠? 저는 몰라요. 그래요? 윤상현 다시 컴백했고 최경환 뒤에서 지금 다시 하고 있대요. 근데 이게 또 명예훼손 제가 되는 건 아니죠? 네. 어떻게 아세요? 우리 음성 파일인데 뭐. 음성 파일은 이런 이야기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네. 다행이네요. 근데 어쨌든 제가 지난주에 아주 긴급하게 그래서 또 그 끼지 못하신 분들이 또 한탄을 하면서 이 윤상현 그 XX가 말이지 뭐 누님 하면서 지가 하는데 결국에 이 와중에 그 끝자락에 또 지가 뭐 해먹으려고 또 이제 이 최순실이 받던 보고서를 걔가 다 받아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지시를 해주는 그 상황이 됐대요. 근데 현실적으로 저는 그 가능성이 별로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최경환, 서청원, 윤상현 소위 말하는 진박의 핵심들은 언제든지 검찰의 수사 칼날을 비켜갈 수 없는 노출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아무리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뭐 100만 촛불이 쉽게 보이고 5천만 촛불을 든다 하더라도 무시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김종필 같은 이 발언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거는 전형적인 자폭 행위입니다. 국민이 이기느냐, 자기들 진짜 한 줌도 안 되는 친박과 박근혜가 이기느냐 이 싸움을 벌이자는데 우리로서는 땡큐지요. 그리고 저는 그거는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는 겁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정교하고 또 얼마나 끈질긴지를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들이 정교하고 끈질겼었으면 이 상황까지 왔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왔죠. 안 그랬으면 지난번 대선에 당연히 야당 후보가 됐죠. 그런데 지난번 대선에 생각을 해보세요. 문재인 씨하고 박근혜 씨하고 싸움 벌릴 때 최태민 이야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리고 박근혜 씨가 15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이라고 한 게 하나도 없고, 그런데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 당신이 15년 동안 국회의원도 하나 활동하면서 제대로 한 일이 없는데 무슨 대통령이 무슨 일 하시는지 아세요? 라는 질문조차 하지 않았던 때가 야당이에요. 국민들의 뜻이 이렇게 지엄하니까 쟤네들이 이제는 어떻게 수작을 부리겠는고. 지금 수작을 너무나 잘 부리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눈앞에서 무시하고, 아니 걔네들은 다 죽었어, 이제는 우리가 권력을 잡았어, 걱정 마,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세요? 제가 우리가 권력을 다 잡아서 걱정 마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죠. 그렇죠. 철저하게 저들이 우리와 그다음에 국민들과 대적하겠다고 한 줌도 안 되는 소수들이 싸우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가소롭고, 그렇죠. 그다음에 외려 박근혜 하나만 이제까지 놓고 싸울 때 그 무리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편을 짜서 지들이 스크럼 짜고 나왔을 때 국민들의 분노는 훨씬 더 커지겠죠. 그리고 그들이 서 있는 입지는 더더욱 좁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력적 그 수단이 뭡니까? 검찰, 경찰, 그다음에 군대 정도일 텐데, 군대는 기본적으로 움직이기가 힘들다고 보고 설마 군대까지 건들겠어요? 그러면 검찰과 경찰 조직을 가지고 움직일 것이고 핵심이 검찰 조직일 텐데, 검찰의 김수남 총장이 끊임없이 바뀌어왔어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에 수사할 수도 있다. 수사하겠다고 통보했다.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격상시키겠다. 내일 모레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할 줄 몰라. 즉 검찰 조직 자체가 백척간두에 선 위기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뼈저린 위기 속에서 우병우 라인이나 최순실 라인들이 현재 수사본부의 주요한 핵심 그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조직 내부에서의 엄청난 반란을 나는 기대한다.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도 양심적인 그 소리를 냈던 수많은 검찰들 존재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 검찰이 문제이지 검찰의 검사 2,000명 모두를 싸잡아서 죽일 놈 살릴 놈 할 이유는 없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검찰 내부에서의 자정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외곽의 검찰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 촉구와 그다음에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검찰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그다음 정치 검찰을 규탄하는 이러한 시위들과 집회들이 난 필요하다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최경환이든 윤상현이든 서청원이든 그다음에 뭐 이 조원진이, 이장우, 김태흠 이런 호위무사 돌격대들과 뒤에서 나름대로 안 돌아가는 머리로 기획했던 인간들이 박근혜하고 같이 한 줄에 서서 옛날 전두환이 그 백담사 떠날 때 골목에서 골목대장처럼 기자회견하던 그 폼을 재는 그 순간에 그들은 모든 국민하고 원수가 되는 겁니다. 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사실 그거는 양 박사님의 기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권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 징글징글한 사람이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끝까지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결코 놓지 않으려는 이 다양한 수법을 쓰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낙관적으로 보신다는 거죠. 지금 국민들의 이 분노와 좌절감이 엄청난 기세로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 현재 권력을 쥔 사람들, 그리고 박근혜를 꼭두각시로 내세워서 호가호위했던 사람들은 마치 지새끼처럼 잘 빠져나갈 거고, 잠시 국민들의 이 분노가 사그라질 때까지 끝까지 가자. 그러다 보면 임기 말까지도 가고, 그 사이에 야당이 한두 번 똥볼을 차는 짓을 하기만 하면, 또 야당은 또 분열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얼마든지 권력을 또 잡을 수 있다. 이전에 전두환 끝날 때 YS하고 DJ하고 난리 부르스 칠 때 노태우가 결코 대통령이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되는 거. 네. 그게 또다시 재현되지 못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네. 네. 그 부분에서는 경계해야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양 박사님이
국민들의 분노를 피하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지새끼 같다고 이야기하고 또 그 머리 나쁜 인간들이 막판에 맺히 모여가지고 지금 마지막 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짜고 그 시나리오를 짜는 그 과정에서 양 박사님 KBS 명예훼손 고발도 들어가 있다는 사실 정도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냐라는 근데 거죠. 실제적으로 이제 뭐 황선배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나는 이해를 하는데 저도 어느 날 어느 순간 모르게 그렇죠. 정치 평론을 하고 있네요. 그럼요. 한쪽의 주체로서 저들을 끌어내는 그럼요. 투쟁의 주체가 아니라 나름 제 머릿속에도 이제 그 B급 정치평론가랍시고 그렇죠. 좀 압축거리고 다니면서 네. 지금 이야기했던 게 끊임없이 경계하고 끊임없이 그 감시하면서 저들의 모습이 어떻게 또 그 치고 들어올 것인지처럼 이제 양선배가 지적했던 그 내용을 제가 해야 되는 예전의 역할이었는데 그럼요. 어느 날 어느 순간 은근히 좀 우아 떨며 그러게. 정치 평론을 하고 있는 그렇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역시 양 박사님 훌륭하세요. 이렇게 놀랍게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성찰이 금방 될 수 있다는 거. 사실 이명박근혜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은 거기에서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분들은 특정하게 보수 이념 웃기고 앉았네. 그분들이 무슨 보수예요. 그분들은요 본인들이 가지는 권력을 지키고 그 권력을 통해 가지고 재산을 모으고 디리기리 대를 이어서 잘 살겠다면 진짜 나라를 팔아먹어도 돈만 더 주면 더 많이 주는 돈 주는데 나라 팔아먹는데 앞장서신 분들이고 그게 일제가 됐든 미제가 됐든 심지어는 중국제가 됐든 소련제가 됐든 상관없이 나서시는 분들의 그 기본 심리를 제발 이해를 좀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동참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대다수의 개돼지 국민들이 느껴야 되는 그 심리도 좀 생각을 해주세요. 분노만 많이 내세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랬을 때 냉철하게 저 인간들이 지금 보이는 거, 보이는 행동이 어떤 시나리오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봐야지. 조금의 낙관, 그것이 우리 모두를 또 다른 질곡으로 빠뜨리고 또 다른 이 지옥과 같은 시간을 연장하게 만들 거라는 그 위기감, 그 절박함으로 지금 이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일단 어쨌든 다음 주에 출두 잘 하시고요. 뭐 오늘 이 방송은 긴급하게 지금 양 박사님의 그 새로운 또 뭐 이거를 정치평론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 나라에서 이 저널리즘의 정체와 존재 이유를 밝히는 불쏘시개로 이 양 박사님이 우뚝 서는 그날을 위해서 양 박사님이 거쳐야 하는 고초라고 시련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조사 받으시고요. 예. 그리고 꼭 알려주십시오. 아 근데 정확하게 좀 이야기해보자. 시련이고 고초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인생에 있어서의 하나의 또 액세서리 또는 하나의 그 식사 한번 하는 거나 지난 30년 대학에서 지금 나이 50이 되는 이 지난 30년이 거의 투쟁과 저항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4년만 제하고. 그 4년 속에서도 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방송통신 정책에 대해서 끊임없이 싸웠고 그렇죠. 그 안에서 세상에 대한민국 차관이라는 놈이 삭발투쟁을 하고 네. 그다음에 김재철을 살리려고 청와대와 김무성이 꾸미었던 업무를 폭로하면서 그렇죠. 34일을 사퇴 선언을 하고 또 강야를 헤매고 그리고 다시 복귀해서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보도하라고 방송사를 찾아다니면서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돌아다니고 어떤 때는 비굴하게 구글 하면서 최소한 지금 8대2 구도를 7대3으로 좀 공정하게 해달라. 우리 7대3이 공정이야. 5대5 이야기 안 한다. 너그 프리미엄 인정한데. 근데 9대1이나 8대2는 너무 편파적이지 않냐. 그러게. 7대3 정도는 좀 해주라. 라고 하는 비굴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의 대통령 선거 과정이 있었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쳐다보면 제 스스로가 어떤 굴림이나 누렸던 것은 이제 술 좀 많이 얻어먹었던 거, 뭐 이 정도 밥 좀 많이 얻어먹었던 거 건강에 다 안 좋아요. 제하고는 크게 제 삶의 기조에서 다를 바 없고 그 와중에 수없이
이런 뭐 명예훼손이나 그다음에 뭐 국가보안법이나 그다음에 노동법 위반으로 그 고소당하고 살았던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게 나의 일상이고 다시 이제 내가 제자리로 찾아가는 자기 자리 찾기 과정이다. 네,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또 KBS가 고맙게도 한번 자극을 또 해주는 이 정도지 뭐 이게 고난이나 고초나 그다음에 삶의 스트레스나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사람들마다 이 자기 자리 찾아가는 거는 이렇게 다르답니다. 우리 검찰청에 출두해가 조사받고 하는 거는 다 양 박사님한테 맡기고 또 가서 차를 잘 얻어 마시시고 잘 검찰 이 조사관이든 검사하고 좋은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가야 하는 제자리 찾기는 이번 금요일날 이번 주말에 이 검찰청 앞에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그 인간들이 좀 더 각성하기를 기대하고 또 KBS 앞에서 우리 태극기를 흔들면서 공영방송으로서 제자리 찾기를 촉구해야 된다라는 거, 이 긴급 방송에서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자리는 어딘지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더욱더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가야 할 자리는 어딘가요, 여러분? 네, 오늘 이 방송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헌법 제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권을 행사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계십니까? 꼭두각시 일당들은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국가를 사유화했습니다. 외부의 적이 아니라 헷갈리십니까? 우리는 민주공화국을 꼭두각시 일당들에게 도둑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를 흔들며 마치 독립을 외치는 그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찾아오고자 한 것입니다. 6월 항쟁에도 대형 태극기가 등장하였고 민주주의 역사의 순간순간에도 태극기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공유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혼일 길이는 촛불로 우리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요? 우리의 에너지를 모으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십니까? 100만이 모여서 하야를 외쳤는데도 꼼짝도 하지 않는 청와대와 여전히 미적지근한 야당에게 분노하고 계십니까? 혹은 무력감에 점점 힘을 잃어가고 계십니까? 이제 누군가 나타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가 직접 문제를 명확하게 바라보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 봅시다. 황심소는 꼭대구사, 즉 꼭두각시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는 사람들의 모임, 전국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합니다. 일종의 시민 토론인 것이지요. 우리가 모여서 박근혜를 하야시키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의 모습은 무엇일지, 우리가 왜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지 등을 함께 이야기해보고 지혜를 모으는 것입니다. 그 첫 시작을 서울부터 하겠습니다. 11월 19일 토요일 홍대 입구역 미디어 카페 후로 4시까지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오세요. 10명이 되더라도 혹은 더 많은 사람이 모이더라도 자유롭게 모여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방에서도 황심소 청취자분이 총대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에서 이런 시민 토론 모임의 주최자가 되어주실 분은 셜록황 지메일이나 010-5720-943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스케줄을 맞추어서 셜록황이 직접 가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지혜를 모아봅시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대중의 지혜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태극기를 후원해 주셨던 것처럼 계속 지지와 후원 그리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황심소에서 계속 업데이트 되는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팟빵 게시판도 자주 확인해 주세요. 이게 마지막이 아닌 시작입니다. 이 길의 끝이 어디일지 무엇이 있을지 모르겠다만 우리 꼭 함께 손을 잡고 그 끝을 봅시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민주주의야 만세! 네. 제가 여러분을 만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래서 손짓 발짓도 크게 하고 목소리도 크게 하고 그렇게 잘 하게 되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TV 화면에서 그 모습을 보면 조금 민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기획의 서지영, 편집의 이지연이었습니다.